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한국의 어느 도시에 가든 단란주점이라는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나갈 때마다 저긴 어떤 곳일까 궁금증이 들었는데 알아보니 노래방과 술집이 결합된 주점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서는 접객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그런 여성 호스트가 있을 경우엔 유흥주점으로 분류가 되죠. 이 경우엔 영업 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기왕 알아본 김에 조금만 더 파헤쳐보면 보통 유흥주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학교와 공공기관 주변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서 영업 허가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민원이 심해서 반려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사장들은 일단 절차가 간단한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난 후에 불법 영업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간 수백 건의 불법 유흥행위가 적발되고 있고요. 어쨌든 문제는요, 이곳의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죠. 44살의 여성 김 씨는 포항 두호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28일 바쁜 주말을 끝내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여유롭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온종일 쉬던 중 밤 8시쯤 가게 주인인 53세 백씨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김양아, 니 바쁘나? 손님이 갑자기 왔네. 지금 좀 올 수 있나? 마침 그날 밖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어서 김 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친한 언니 부탁이라 차마 거절하기 힘들었죠. 서둘러 옷을 입고 길을 나서는데요. 저녁 8시 19분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백 씨는 40대 남성 손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 남성은 키 176cm 정도의 보통 체격을 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성이었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건 대머리였다는 점입니다. 사장 백 씨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에 온 적 있는 손님 같기도 하고요. 잠시 후 김 씨도 그 자리에 동석을 했고요. 이후 3시간 동안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밤 11시 돌연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기분이 상한 듯 백 씨를 뚫어져라 쳐다봐요. 당황스러운 긴장감이 흘렀죠. 그러다 갑자기 가게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과도와 함께 절구봉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품에서 챙겨온 고무장갑을 꺼내더니 한 손 한 손 천천히 착용했죠. 그리고 또 품에 숨겨둔 또 다른 칼을 꺼냈고요. 그렇게 지금 양손에 2개의 칼을 움켜쥐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있는 김 씨와 백 씨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고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그러다가 먼저 행동에 나선 건 백 씨였죠. 남성한테 달려들어서 칼을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남성이 먼저 절구봉을 짚더니 그대로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백 씨가 휘청거리면서 쓰러져요. 그러자 이 남자가 다시 칼을 짚고는 연달아 어깨와 목을 찔렀습니다. 지금 김 씨는요, 코앞에서 이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 큰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죠? 이어 남성은 김 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절구봉으로 퍽! 그녀를 가격해서 쓰러뜨립니다. 잠시 후 2사람은 남성의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어요.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최대한 그를 자극하지 않아야겠죠. 이때 남자가 말합니다. 니들 옷 다 벗어. 이 명령에도 순순히 따랐어요. 그러자 범인은요, 알몸을 더듬거리면서 그녀들이 차고 있던 목걸이, 팔찌, 반지, 귀금속을 전부 갈취합니다. 그런데 만행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2사람을 엎드리게 하더니 교대로 유사강간을 저지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단순 강도가 아니에요. 흉기도 미리 준비해왔고 이대로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백 씨가 나서게 되죠. 여러분, 단란주점 특성상 창문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가야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던 백 씨가
이 범인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필사적으로 출입문으로 달려갔어요. 저 문만 열면 살 수 있어. 막 달리는데 문고리 잡고 열려는 순간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범인은 그대로 백 씨의 목 뒷부분을 수십 회 칼로 찔렀죠.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배와 가슴, 목 등을 추가로 20여 차례 공격합니다. 백 씨는 이때 목을 지나는 동맥이 파손되면서 한꺼번에 엄청난 피가 쏟아졌어요. 결국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범인은요, 태연하게 몸에 튄 피를 닦아내요. 그리고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술잔, 테이블, 자기 지문이 남아있을 법한 곳을 꼼꼼히 닦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목격자 처리겠죠. 두리번거리는데 어라? 김씨가 보이지 않아요. 아까 백씨가 공격을 받는 사이 그녀는 미친 듯이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손이 빨개질 정도로 문을 꼭 잡고 버티면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러다가 겨우 동거남한테 전화를 걸었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밤 11시 51분 신고가 들어온 지 3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공포에 질려있던 김씨는 말조차 이어가질 못해요. 그럴만도 하죠. 살인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또 자기도 거의 죽다 살아났으니까요. 수사팀이 서둘러 현장 감식을 하는데요. 범인이 아까 지문을 다 지우고 떠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행히 여러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족적이 어지럽게 이곳저곳 쭉 찍혀 있었고 무엇보다 그가 급히 떠나느라고 자기 오토바이 헬멧과 우비를 두고 갔습니다. 자, 그 헬멧. 저렴한 하프형 헬멧이었는데 이게 주로 배달기사들이 착용하는 헬멧이에요. 그래서 즉각 경찰이 그 두호동 일대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탐문조사를 벌였죠. 그러던 중 영일대 해수욕장 근처 한 분식집에서 이 헬멧?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밝혀진 헬멧의 주인은 배달기사로 일하던 40살 이진욱이었죠.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고 계신데 대머리라서 그런지 한번 보면 쉽게 잊혀지지 않을 인상입니다. 신상을 확인한 경찰들은 단번에 그가 범인임을 확신해요. 여기엔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이전에도 술집 여주인을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또 강간까지 해서 징역 7년을 받았더라고요. 2010년에는 준강도 미수죄로 4년간 복역했고 그 외 자잘한 사건들까지 다 합치면 도합 14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진욱은 매번 자기 범행을 그냥 난 타고난 성향이 이렇다 정당화했대요. 성인이 되고 나서 대부분의 삶을 교도소에서 보냈지만 교화나 반성은 일절 없었습니다. 마침 그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2014년 1월 19일에 출소했어요. 그리고 고향이던 포항으로 돌아와서 배달 일을 하고 있던 거고요. 경찰은 신속히 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보니까 그의 고향 친구 명의로 된 핸드폰을 사용 중이더라고요. 전화했지만 전원은 꺼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여기서 뜻밖의 단서를 얻어냅니다. 그렇잖아도 걔가 지난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드라이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얘가 막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면서 초조해했고요. 한 1시간 있었나? 경주 터미널에 간다고 해서 내려주고 전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터미널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진욱은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 어디로 간 걸까요? 조사해보니 이진욱은 한 차례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 생활을 서울 강서구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전처한테 간 게 아닌가 추정을 했는데 보니까 마침 그녀는 이미 인천으로 이사를 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서울로 간 이진욱이 머지않아 인천으로 간 걸 알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인천으로 갈 거고요. 포항 쪽 경찰은 바로 서울과 인천에 연락해서 공조수사를 요청합니다. 한편 이진욱은 경찰의 예상대로 강서구에 있는 한 호텔 305호에 체크인합니다. 그런데요,
서울로 도주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매매였어요. 완전히 성욕에 미쳐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데 4월 30일 오후 2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매춘 여성 A씨와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에게 차량과 자식들이 있다는 걸 파악해요. 그의 눈이 번뜩였죠. 이진욱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다 라면서 A씨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제안해요. 그녀가 다른 일정이 있었기에 저녁 7시에 만남을 약속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그 시간이 되자 A씨가 약속한 장소에 나와서 이진욱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돌연 전화가 오더니 이진욱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대요. 좀 사다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성은 뭐 그러려나 보다 하고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사실 이 모든 건 그녀를 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저녁 7시 반, 이진욱이 돌연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먼저 방에 가서 먹고 출발을 하자 라면서 자연스럽게 방으로 그녀를 불러들였죠.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305호에 들어서자마자 피 묻은 과도 2개를 꺼내 보입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제 이 칼로 여자애들을 강간했거든. 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랑 네 딸들까지 모두 죽는 거야. 이 협박에서 그가 원하는 건 A씨의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변태 성욕을 채우는 거였죠. 이진욱은 그녀를 성폭행한 뒤 차 키를 뺏었습니다. 이어 지갑도 가져가는데 마침 A씨가요.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러니까 차가 있다 뿐이지 정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A씨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 사용하던 내 친구 계좌 정보가 있다 하면서 이걸 넘기게 돼요. 물론 그 안에 돈은 없었지만 이체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진욱이 A씨 핸드폰 가지고 자기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100만 원을 빌립니다. 이리로 이체시켜 달라고요. 밤 9시 30분 이진욱은 차에 올라탔고 A씨한테 운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칼을 들이밀고 있었고요.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오가게 되는데요. 이때 A씨가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나를 마지막으로 범행을 끝내라 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피해자를 막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진욱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A씨를 살려주기로 하죠. 밤 10시 반 그는 부천에다가 그녀를 그냥 버려둔 채 바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처가 있는 인천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한편 경찰은 그를 바짝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5월 1일 저녁 6시 20분쯤 이진욱이 인천에서 공중전화로 친구한테 연락한 흔적이 있어요. 이때 돈을 추가로 빌리게 되는데요. 경찰도 바로 위치를 파악했죠. 또 동시에 인천으로 향하는 CCTV를 확보해서 분석을 했고 현장 탐문, 차량 검문도 이뤄졌습니다. 이 수사가 혹시나 장기화될까 우려를 해서 신속히 공개 수사로도 전환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같은 날 저녁 9시 인천 작정동의 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범인 이진욱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진욱의 범행 전말을 좀 알아볼까요? 지난 2014년 1월 19일 그가 출소한 후 이진욱의 가장 큰 고통은 극심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랜 징역 생활로 인해 아내와 이혼했고 여자친구도 없죠. 그러던 중 같은 해 2월 우연히 백씨의 단란주점을 찾게 된 거예요. 이진욱이 백씨한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이후 단골 손님이 되는데요. 사실 그는 출소한 후에 배달일로 먹고 살았어요. 월급이 적게는 20만 원, 많아봤자 50만 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는 족족 주점에다가 털어넣었죠. 물론 사장 백씨는 이진욱한테 개인적인 호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손님일 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이진욱이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 몇 번이나 여러 핑계를 대면서 백씨가 만남을 거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진욱도 백씨가 이거 나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앙심을 품게 되죠.
사건 당일 그는 과도와 고무장갑을 챙겨서 단란주점으로 향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백 씨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떠보았는데 또다시 돌아온 건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획한 대로 흉기를 꺼내 백 씨를 살해한 거죠. 김 씨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었고요. 2014년 7월 이진욱은 특수강도 강간살인, 폭력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습니다. 자, 보면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 건 자명했고, 게다가요,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8점을 받게 됩니다. 이 점수 정도면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과 같은 점수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재판 내내 이진욱은 이 범행의 책임을 내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전가하는 겁니다. 반성의 자세는 전혀 없었죠. 이런 걸 보고 검찰은 쯧쯧거리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가 2014년 10월 기각되면서 그렇게 형이 확정됩니다. 금사파를 진행하다 보면 강력범죄가 상습범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사건의 이진욱 또한 마찬가지고요. 한국 형벌은 범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정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들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교화되지 않은 범죄자가 출소하는 걸, 사회에 다시 나오는 걸 막을 장치가 없다는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이 한번 확정된 이상 추가로 형을 늘릴 수도 없고요. 그렇게 재범 가능성이 다분해도 다시 꾸역꾸역 사회로 나오는 건데요. 반복되는 비극 속에 형벌의 목적을 다시금 묻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6년 당시 38살이던 여사장 황 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온달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평범한 음식점 같지만 사실 여긴 여성 접대부를 둔 소규모 불법 유흥주점이었습니다. 허가는 식당으로 받았지만 홀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테이블 나눠두고 여성들이 접대를 하면서 손님에게 높은 술값을 받고 있었죠. 과거에 단속에 걸려서 허가가 취소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1994년 3월 재허가를 받아냈고 그렇게 2년간 쭉 영업을 이어오고 있던 중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이 주점에 새로운 여성 직원 3명이 합류합니다. 경남 창녕에서 올라온 25살 가명 미연 씨, 24살 가명 유정 씨, 그리고 19살 김양이었죠. 새로운 멤버가 오면서 기존에 이 온달 주점에서 일하던 20살 화수 씨와 또 여주인 황 씨까지 총 5명의 여성이 이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인 7월 9일 밤, 두 젊은 남성이 먼저 온달 주점을 방문합니다. 이들의 테이블에 온 건 화수 씨였어요. 그래서 이 3명이 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자리가 무르익고 있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들을 A 일행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한참 있다가 얼핏 보니까 옆 테이블에도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또래 남성들이었는데 위스키랑 맥주 좀 주세요. 우리 섞어 마시게. 그래서 거친 말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랑 맥주랑 막 섞어 마시면서 이들이 아주 왁자지껄 빠르게 취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엔 새로운 직원 미연 씨와 유정 씨가 접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 주점에는 거의 2 테이블만 있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잠시 후 갑자기 쨍그랑 하고 병 깨지는 소리와 함께 퍽 막 주먹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막 여자들이 깍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요. 우당탕탕 탁자와 의자가 나뒹굽니다. 이 소란에 놀란 A 일행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일어나는 순간 앞서 옆 테이블에 있던 그 남성들이 피가 묻은 칼을 들고 다가옵니다.
야, 너 가진 거 다 내놔. 서둘러 지갑 열어가지고 10만원짜리 수표와 현금 30만원 정도 내놔요. 자, 그런데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갑자기 이들이 그 A 일행 테이블에 있던 화수 씨를 끌고 가더니 가게 안쪽에 있는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장 황 씨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본 화수 씨가 너무 놀래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별 수 없이 범인들의 지시를 따라서 이 사장 황 씨의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가지고 일당하게 건네게 되죠. 그렇게 돈을 챙긴 범인들은 그때부터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줘요. 노련하게 자기들 흔적을 없애는 겁니다. 여태 사용한 술병, 술잔, 담배꽁초까지 다 챙겨요. 뿐만 아니라 A 일행한테 옷 벗어 하고 위협을 한 후에 그 옷을 챙겨서 유유히 가게 앞문으로 도주했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 통제하고 감식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날 이 가게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3명입니다. 앞서 방 안에서 사장 황 씨가 죽은 채 발견이 됐죠. 그리고 범인들의 테이블에서 접대를 하던 미연 씨는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요. 또 유정 씨는 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가슴과 배를 수차례 찔린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새 직원이던 김양도 복부와 등에 6번이나 칼에 찔렸는데 간과 폐가 손상이 되고 또 콩팥 한쪽이 잘려나갔대요. 큰 중상을 입은 거죠. 가까스로 숨이 붙어 있어서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파악한 경찰이 본능적으로 이거 초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범행 후에 보여준 행동 때문이었어요. 자기네 지문이 있을 법한 술병, 술잔, 담배꽁초, 증거물 다 챙겨갔잖아요. 심지어 목격자들의 옷까지 빼앗았는데 그 이유는 신고할 시간을 늦추려고 그런 치밀함을 보인 겁니다. 게다가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4명의 여성을 공격하고 또 살해까지 했다라는 건 이들에게 살인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또 노련하게 현장을 치웠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분명 그들이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사를 하던 중에 추가 증거를 수집했죠. 앉아있던 테이블과 남자 화장실에서 신원 미상의 지문 8개가 발견된 겁니다. 그날 가게에 손님도 거의 없었고 지문도 8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얼른 감식해서 일치하는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세상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데이터베이스 넣어서 바로 신원 나와요. 하지만 1996년 당시에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이 도입 초기 단계였어요. 이마저도 전과자 지문이 어딘가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아서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도 지문 검색을 통해서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요. 이 지문 8개 모두 그렇게 신원 미상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목격자의 진술뿐입니다. 목격자는 누가 있냐? 공격을 받고 겨우 생존한 김양과 A 일행이던 2 남성, 옷 뺏긴 그 남성들이요. 그리고 화수 씨였죠. 이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다행히도 몽타주가 작성되는데 30대 초반의 남성들, 170 정도 되는 키에 보통 체격이었고 한 명은 곱슬머리, 다른 한 명은 짧은 스포츠 머리였다고 진술합니다. 이 몽타주 즉각 전국에 배포되면서 30여 건의 제보가 이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한편 돌연 경찰이 수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해봤더니 범인들이 자기 얼굴을 본 목격자를 지금 3명이나 살려둔 거예요. A 일행과 화수 씨요. 물론 김양도 있지만 김양은 죽은 줄 알았을 테니까요. 이 남성들의 옷을 벗겨갔다고 했는데 그것만 했지 별다른 위해를 가하진 않았어요. 이걸 통해 경찰이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어라? 그럼 이미 타겟이 정해져 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죽은 이들을 타겟으로 정하고 온달 주점에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여기에 생존자 김양 또한 어딘가 범인들이 좀 낯이 익었다고 증언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이 세 여성들에게 원한을 가진 어떤 손님 아니었을까? 면식범을 염두에 두고 탐문 조사를 진행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두 여직원은 여기서 일한 지 거의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장 황 씨와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원한을 가질 그런 단골 손님이 이게 겹쳐지질 않는 거예요. 혹시 과거에 있던 손님인가 싶어서 각자의 수첩에 적힌 그 전화번호 28명, 또 이전 종업원들까지 탐문을 했지만 모든 건 허탕이었습니다. 가게 전화기의 발신 기록을 뒤지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관내에서 또 다른 강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온달 주점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인 8월 8일 늦은 밤입니다. 대구 남부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희 남편이 납치됐어요. 범인들이 1억 5천만 원 가져오래요. 제발 우리 남편 구해주세요. 아내였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44살 우성국 씨였죠. 지금 범인들이 10번도 넘게 집으로 전화가 왔대요. 너 돈 준비하지 않으면 남편 죽는다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이 덫을 놓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범인들한테 돈이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아내가 접선지에 나가면 때를 기다렸다가 범인을 덮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이틀 뒤인 8월 10일 오후 3시 약속된 커피숍에서 아내가 범인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내부와 일대의 여러 명의 형사들이 잠복을 하면서 범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오는 걸까? 불발되는 걸까? 하던 이때 밖에서 잠복을 하던 한 경찰의 눈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근처를 아까도 돌았는데 지금도 또 돌고 있어. 이유 없이 배회를 하는 건 분명 수상하죠. 그래서 초기 발동한 경찰이 즉각 그 남성 포위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합니다. 이어 지문을 확보해서 확인하는데 이놈 이거 놀랍게도 온달 주점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놈이 또 납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드러난 범인의 정체는 33살의 박광. 얘가 이미 어릴 적부터 비행과 일탈을 일삼던 아주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듣다 보면 아유 그래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게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오산이죠. 아버지는 매달 몇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였어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게다가 박광은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비상했대요. 공부도 잘했고요. 성격도 밝아서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어떤 범죄자의 프로필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무렵인가 가출을 시작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니 19살이 됐을 무렵에는 그 소를 팔고 사는 우시장에다가 불을 질러요. 소를 훔쳐서 달아나던 중에 막 주인이 뒤쫓아왔거든요. 그 주인을 급기야 살해하고 말죠. 이 일로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형을 쭉 살다가 1996년 5월 24일 날 석가탄신일 특사로 이 사람이 가석방돼요. 즉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가석방되고 나온 지 2달도 안 돼서 또다시 온달 주점에서 강도살인 저지르고 또 납치 사건까지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박광이 혼자 저지른 일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총 2명의 공범이 있었죠. 26살 원영호와 31살 이영화였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교도소 안에서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먼저 이 박광이 출소하기 1년 전 교도소에서 원영호를 만나요. 원영호도 양아버지를 살해해서 7년간 복역을 하던 중이었는데 둘 다 살인범이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1996년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출소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주 어울리게 되죠.
그러다 사건 당일인 7월 8일 저녁에도 두 사람이 만나 평소처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1차로 포장마차에서 마셨어요. 그리고 밤 11시 반쯤 2차로 온달주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연 씨와 유정 씨의 접대를 받으면서 1시간 동안 양주 한 병에 맥주 여러 병을 마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얼큰하게 취하는 걸 보면서 초조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직원 미연 씨였는데요. 얘네들 더 취하기 전에 중간 정산이라도 좀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서를 내밀게 됩니다. 그 계산서에 찍힌 금액이 30만 원. 아무리 여기가 이제 불법 유흥주점이라고 하더라도 96년도에 3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분이 상한 범인 일행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장난치냐? 너무 비싸잖아. 니네 식당으로 간판 걸어놓고 무슨 룸사롱처럼 돈을 받냐고. 이거 완전 사기꾼 새끼들 아니야? 막 이래요. 근데 미연 씨는 이런 손님들을 종종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장님이 정한 가게 룰이다. 어쩔 수 없다. 막 짖지 않고 맞섰죠. 그렇게 말다툼이 일어난 도중에 갑자기 박광이 화장실에 가야겠다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미연 씨가 뒤쫓아 가면서 한 소리 하게 돼요. 아니, 중간 술값 30만 원도 못 내시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돈 없는 거지면 술을 먹지 말던가. 순간 박광이 뭐? 싸늘한 표정으로 변해요. 이 사람 이미 살인을 해본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2달 전까지 험한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한테 이 지금 젊은 여자가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가소롭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박광의 폭주가 시작됐죠. 냅다 주방으로 가더니 칼을 꺼내와서 그냥 미연 씨를 무참히 찔렀어요. 비명소리가 나잖아요. 놀란 사장 황 씨가 달려오는데 그녀까지 안쪽 방으로 끌고 가서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박광이 막 씩씩거리면서 다시 홀로 돌아왔죠. 그러더니 마지막 유정 씨까지 또 살해합니다. 왜 유정 씨를 살해하냐? 자기 얼굴을 봤기 때문에 후환을 막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피해자 김양은 사실 여기서 좀 떨어진 다른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근데 유정 씨가 칼에 찔리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언니들한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가까이 왔다가 무작정 변을 당한 겁니다. 정말 한순간에 3명의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또 1명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거기 있었다는 이유로 칼부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좀 진정이 된 박광과 또 친구 원용호, 이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야, 돈이라도 챙겨야겠다 하더니 바로 옆 테이블 손님 돈 갈취하고 또 죽은 사장 황 씨 가방에서 141만 원을 훔쳐서 도주합니다. 식당을 빠져나온 후에는 곧장 박광의 집으로 갔대요. 그 와중에 챙겨온 흉기, 술병, 술잔, 담배꽁초 쓰레기 더미에 버렸고요. 샤워하고 옷 갈아입은 후에 피 묻은 옷과 신발은 수거장에 던져버렸죠. 일사불란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껄껄대고 웃기 시작해요. 광기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이왕 살인까지 저지른 거 판을 더 키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치 사건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죠? 막 사람이 지금 3이나 죽었는데 2판 4판 더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범행에서 또 다른 공범 1명이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같은 교도소에서 친해진 형 이영화였죠. 3인조가 돼서 타겟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때 떠오른 게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교 수학교사 우성국 씨였습니다. 수학선생? 야, 요즘 고액 과외비가 엄청나지 않냐? 돈 좀 있겠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한국 사회에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이다 라고 하니까 뭔가 뒤에서 고액 과외비를 좀 챙길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전화를 겁니다.
아, 선생님, 나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얘가 다 잘하는데 수학만 힘들어해서요. 과외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를 유인했죠. 8월 8일 한 횟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데요. 그 자리에 나갔던 우성국 씨가 3인조에게 납치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8월 10일 커피숍 인근에서 배회하던 범인 박광이 체포될 그 무렵에 공범이던 원용호와 이영화도 주변에서 차를 타고 돌고 있었어요. 그때 트렁크에 우성국 씨가 갇혀 있었고요. 경계를 하면서 박광희가 돈 가지고 나오는 그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를 눈앞에서 박광희 체포되는 걸 목격한 겁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도주했죠. 경찰이 이들을 추격하긴 했는데 실패했고요. 원용호와 이영화는 중간 도주로에다가 피해자를 버려둔 채 그대로 행적을 감추고 맙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먼저 가족을 주시했어요. 분명 도피 자금이 곧 떨어질 테니 가족에게 연락을 한 거라고 추정한 거예요. 그러던 중 이영화의 어머니 계좌에서 현금 150만 원이 인출된 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인출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 돈을 받으려고 오겠죠? 그럼 분명 근처에다 은닉을 할 텐데 그래서 경찰이 이 가정을 토대로 대구 비산동 일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8월 15일 새벽 3시 드디어 빈집에 숨어있던 원용호와 이영화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이들은 그간 충청도 야산, 강원도 일대에서 숨어 살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고향인 대구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주범 박광과 공범 2명까지 모두 검거되면서 이제 그들에겐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판결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어요. 이 사건 여태 쭉 들으시다가 좀 엥 하는 부분 없으셨나요? 앞서 경찰은요, 사건 발생 후에 면식범의 소행일 거다라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새 피해자를 노렸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요. 근데 사실 이게 결코 논리적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2명은 일주일 전에 여기 왔고, 황 씨와 이 두 사람이 겹치는 점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상당한 시간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게다가 몽타주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몽타주 관련해서 진술을 했던 피해자 김양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대요. 아니요, 실제 범인 얼굴은요, 이거보다 더 갸름하고 머리도 좀 길고 구렛나루도 있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경찰이 이걸 싹 무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나쁜 생각이지만 혹시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범인이 있다 보니까 그냥 비슷하게 몽타주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가. 설마 아니겠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큰 문제는 국내 지문 관리 시스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박광과 이영화, 교도소 동기로 다 살인 전과자예요. 당연히 체포되고 감옥 갔을 때 지문 등록해뒀죠. 근데 왜 이걸 모르냐고요. 아무리 그 당시가 지문 등록의 초기 단계였다고 해도 아니 이걸 못 찾으면 범인을 어떻게 잡냐고. 현재 국내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50%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아니 일반인들도 아니고 범죄자들의 지문은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허점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사건 이후에 맹렬한 비난도 받고 하면서 국내 지문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죠. 자, 판결로 돌아와서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1996년 12월 1심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주범 너 박광, 가석방되고 2달 만에 살인의 납치 미수 사건까지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또 온달 주점 사건의 공범이었던 원영호, 사실 원영호는 직접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특수강도, 인질강도 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죠. 마지막 이영화는 앞서 온달 사건엔 아예 없었으니까 인질강도 미수죄만 적용이 돼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항소심이 이어지는데 재판부는 박광은 안 돼.
전혀 자비 베풀지 않으면서 그에겐 사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원용호와 이영화는 각각 징역 10년, 7년으로 감형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박광이 왜 쟤네들만 감형을 해주느냐 하면서 또다시 항소를 하게 되는데 그건 처참히 기각됐죠. 박광은 현재까지 생존한 사형수 중 한 명으로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28년 넘게 복역을 하고 있는데요. 감옥에서 들려온 소식이 좀 놀랐습니다. 감옥에서 그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대요. 그리고 방송통신대 학사 학위도 취득했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이 2009년부터 재생에너지 관련 특허를 4건이나 등록합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대구교도소의 주선을 통해 DNA 검사를 받고 평생을 그리워하던 친어머니와 재회하게 됐습니다. 뭔가를 미화하자고 꺼내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어쩐지 좀 이걸 듣다 보니까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죄를 짓고 감옥에서 이제 삶을 제한받고 있는 건 맞는데 3명의 목숨이나 앗아간 살인마가 꽤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